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사흘째 전국을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시 대피했고 집중호우로 축구장 18,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비 쿠폰 특수를 겨냥한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쟁도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법인세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여당도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계는 대외적으로는 관세 폭탄이, 대내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내우 외환이 겹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정우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잇따라 만찬회동하며 글로벌 통상 산업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주거지와 상가, 농경지를 가리지 않고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까지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흘째 쏟아진 폭우 피해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실종자가 추가로 늘었고 축구장 18,000개 규모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네, 안재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인명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전 11시 기준 발표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천 신안교 인근에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4명, 실종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기준 피해 규모가 13,033헥타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 18,000개 면적입니다. 벼 피해가 85%로 대부분이었고 다음이 논콩, 쪽파, 수박 순이었습니다. 가축은 소가 56마리, 돼지가 200마리, 닭이 60만 마리 폐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손해평가와 피해 조사를 진행해서 보험금과 복구비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통편도 큰 차질을 빚고 있죠. 그렇습니다. 배편과 기차편 역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묵호에서 울릉에서 독도 등 2개 항로 2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광주에서는 항공편 1편이 결항됐습니다. 고속열차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지만 일반 열차는 7개 구간에서 운행이 오후 7시까지 중단됩니다. 중대본은 어제 풍수의 위기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서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은 100에서 200mm, 충청권과 전북, 대부 경북 지역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예보된 만큼 주말에도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차량 침수도 걱정인데 일반 차량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이번 침수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올여름 쏟아진 폭우로 오늘까지 소방청에는 328건의 도로 침수가 신고됐습니다. 어제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남성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인명사고와 차량 침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3,100세대로 추정 손해액이 282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침수 차량 보험금 지급액은 1,014억 원으로 2년 연속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침수됐을 때 일반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만 침수사고 보상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침수로 인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거나 썬루프가 개방되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는 있다.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나 조건, 가입 시기 등이 달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침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될 거예요. 상습 침수 구역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서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를 잘 보셔야 되겠죠.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이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운전자에게 보내는 대피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보험사가 제공하는 사전 대피 앱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 소비 쿠폰이 다음 주부터 지급됩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정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다만 다음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1971년생은 월요일에, 1982년생은 화요일에만 가능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어느 요일에든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앱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지역은 지난달 18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제휴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별 안내에 따라 유선으로 방문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대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선지급 기간에는 신청한 전 국민이 1인당 최소 15만 원씩 받습니다.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 주민이라면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이라면 5만 원이 추가됩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추가 지급 기간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더 지급됩니다. 1차와 2차를 합하면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1, 2차 지원금 모두 오는 11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아무 데서나 쓸 수 없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선 이 사용처에 대해 여전히 혼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유통 브랜드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점포와 또 불가능한 점포가 갈리기 때문인데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처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어서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은 소비 쿠폰을 쓸 수 없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걸려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매장이 가맹점이며 매출이 크지 않은 편의점은 거의 모든 곳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매장이 직영인 스타벅스에선 소비 쿠폰을 쓸 수 없고 직영과 가맹이 섞여 있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는 가맹점 가운데 매출 30억 원 미만인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형 슈퍼마켓은 47%가 가맹점이지만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이유로 사용처에서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일상생활 물품을 사는 건데 그거를 살 때에도 되고 안 되고를 계속 따져대야 되는 거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거를 고르고 찾아보는 것 자체가 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다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관성 있는 적용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영업 형태에 따라서든지 왜 우리는 안 되냐라는 데 분명히 그런 이의 제기가 있을 거예요. 결제 대행사를 거쳐 구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몰도 매출 규모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처에서 모두 제외됐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사용처를 둘러싼 소비자 혼란과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그동안 소비 위축에 빠졌던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쿠폰 특수를 맞아서 벌써부터 본격적인 할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가 일제히 대규모 프로모션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 마트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할인 행사를 펼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쿠폰이 지급되기 전인데도 매장 입구에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사과, 한우 등 먹거리부터 롤티슈, 계란 등 생필품이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영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내수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침입니다. 전 가맹점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들은 생필품의 할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CU는 라면과 즉석밥 등을 최대 63% 할인하고 세븐일레븐은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과 세탁세제 등에 대한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이마트24는 행사카드 결제 시 봉지라면을 30% 할인합니다.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농축산물 할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행사를 시작한 이마트는 복숭아 등 제철 과일과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 등 채소류를 첫 할인 대상에 올렸습니다. 즉석식품에 주력한 롯데마트는 삼계탕을 최대 반값 할인하고 홈플러스는 할인 행사에서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삼겹살과 한우 등을 최대 70% 할인하고 100g당 990원 삼겹살도 내놨습니다. 소비 쿠폰이 침체된 유통업과 골목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사용처가 아닌 곳들도 소비 회복에 따라 간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지만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 여건 악화 우려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지웅비 기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기를 진단했나요? 네, 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 7월호를 내놨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회로가 지속된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수출 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나마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달과 비교하면 수출 둔화 진단에서 수출 둔화 우려로 평가가 한 단계 나아졌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 증가 진단에서 지난달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번 달 긍정적인 대목이 추가된 셈입니다. 일부 소비 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지급될 전국민 지원금의 내수 활성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기 진단은 고스란히 지표들로 반영되고 있죠. 네, 5월 소매 판매는 내구재 등에서 늘었으나 비내구재에서 줄어 전체적으로 직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다음 달 집계되는 6월 소매 판매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직전달보다 오르고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가 늘고 있는 점 등이 긍정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지난달 수출도 개선됐는데요. 다만 관세 협상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통상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과 추경 신속 집행, 다음 주부터 이뤄지는 소비 쿠폰 지급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대중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깊이 3m에 달하는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 아래 상하 수도관이 파열되며 집안 침하가 발생한 건데 이후에도 마포구 등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며 시민들 불안은 커졌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관련 조직을 지하 안전과로 격상하고 집안 침하 방지를 위해 인력도 보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별 집안 특성을 분석하는 전수조사에도 돌입해 싱크홀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집안 특성 반영 지도를 제작 중입니다. 지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형 싱크홀은 주로 토목공사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토목공사한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싱크홀 지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할지 여부와 공개 방식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싱크홀 위험 지역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시민들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도의 파급력이 클 수 있어 공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자료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공익을 감안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싱크홀 고위험 지역이 밝혀지면 인근 집값에도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공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 방지라며 지역별 정확한 집안 특성을 분석하면 그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어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구 후보자도 동의하면서 인상을 시사했는데 당장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낙수 효과는커녕 세수만 줄였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정부의 그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가장 컸던 데가 법인세 인하 아닙니까? 기업들은 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용 투자 늘리는 거는커녕 오히려 사내 유보만 많이 쌓아뒀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췄고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사이 40%나 급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인세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구 후보자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등 개별 조세 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원상복구해야 된다라는 강한 주장이 있었는데 동의하시나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 검토 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냐는 정태호 의원의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구 후보자가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만큼 세제 개편안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사실상 방향이 정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네, 재계 입장에서는 안팎으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외 통상 환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동안에도 국내에서 추진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라는 재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 방침에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까지 낮춰달라는 겁니다. 경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대비 법인 세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고 미국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 성장률 3%까지 더 높이고 우리 첨단 분야 경제 능력을 더 강화를 하고 국력도 많이 키우겠다. 기업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투자나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겠다는 어떤 명확한 시그널이 조금 던져지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에 국내 기업들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 기업 10곳 중 9곳이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엔 상호 관세 이외 별도의 고율 관세가 매겨져 있는 만큼 하반기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그룹 총수와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지난 14일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이튿날 LG그룹 구강모 회장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논의를 비롯해 미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계속해서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실태를 점검해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올해 5월에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이나 이렇게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 충격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통신사들은
저마다 보안 투자를 늘리면서 예방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이런 노력만으로는 해킹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고 예방은 물론 효과적인 사후 대응을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2,7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국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꼽힙니다. 1위 통신사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계정 관리와 암호화, 접근 통제 조치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KT와 LG U+도 회사 영업 시스템과 홈페이지, 고객 인증 시스템이 뚫려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계속 보안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강화하고 그 보안에 들어간 인력을 아끼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기업 이익만. 보안 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보안 인식을 기업들 스스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일정 비율 이상 보안 투자를 명시하거나 보안 투자를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해킹 사고 대응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킹 사고 대응 주체가 기관마다 달라 사고 발생 시 사태 파악부터 사후 수습까지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각 부분별로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산하의 국가사이버국장실에서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과 대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AI 강국을 표방하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이버 보안 투자를 늘려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보안 강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퇴직연금을 갈아타기가 허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수익률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뜯어봤더니 KB증권이 가장 우수했고 현대차증권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증권사들 퇴직연금 수익률 현황 어떻게 되나요? 네, 금감원 공시를 보면 이 퇴직연금 적립금 1조 원 이상인 증권사 9곳 중에서 KB증권 수익률이 가장 양호했습니다. DB, DC, IRP형을 원리금 보장, 원리금 비보장 6개 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보니까 KB증권은 운용성과가 좋으면 개인이 받는 퇴직급여도 올라가는 DC, IRP의 원리금 보장형에서 각각 5.13, 5.87%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DB 원리금 보장형은 하나증권이 4% 수익률로 1위였고 KB증권도 3위로 상위권이었습니다. 원리금 비보장형을 보면 삼성, 현대차, 하나증권이 DB, DC, IRP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증권은 6개 부문 중 3개에서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DC와 IRP 원리금 보장형과 IRP 원리금 비보장형에서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한 현대차증권이 보유한 퇴직연금 규모도 적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차증권은 회사 규모는 중소형사이긴 하지만 현대차그룹 계열회사 가입을 등에 업고 이 DB형을 중심으로 해서 적립금 2위 자리를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3위권인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적립금 규모가 크게 늘면서 2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현대차증권이 삼성 한투증권보다 2조 원가량 적립금이 많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증권은 17조 9천억 원, 한투 17조 5천억 원, 이 삼성증권 17조 2천억 원과 수천억 원 차이에 불과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AI 활용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위험 관리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AI 도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리스크 대응 체계는 은행마다 격차가 커서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유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씨 궂은 날 굳이 시간 내서 은행 창구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은행 앱을 켜면 AI 상담사가 수년간 대출 창구에서 일한 직원처럼 궁금한 점을 설명해 줍니다. 아예 AI가 대출 심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소득이나 직업 등 별도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고에 대비한 관리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SBS 비즈가 입수한 금융당국 내부 점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 국민신한농협은행은 AI 활용을 위한 별도 내부 기준과 평가와 관리를 위한 조직이 구축돼 있었습니다.
또 부행장 등이 최고 책임자로 지정돼 비교적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책임 구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나은행은 전담 조직과 내규는 마련했지만 최고 책임자 지정이나 의사결정 기구는 없었고 우리은행은 별도 내규, 최고 책임자, 의사결정 기구 등 주요 항목 대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AI의 설명력 부족과 데이터 편향이 신용 보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실무 중심에 머물러 상위 의사결정 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최고 책임자, 정확히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를 마련을 해놓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알고리즘에 떠넘기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적용할 AI 가이드라인을 손보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됐는데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제도화를 준비 중인 국내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미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주간을 맞아서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죠. 네, 미 하원은 현지 시간 17일 본회의에서 달러와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았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을 포함한 다른 가상자산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하나는 가상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증권형 외에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상품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두 법안도 상원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군요. 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절차, 공시 의무, 자금 세탁 방지 기준 등을 명문화하고 달러 국채 담보 요건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의원과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예외를 적용받는 허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법안 발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법 입법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둔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들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재돌파하는 등 가상자산들은 급등하며 크립토 위크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비는 곳곳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부터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에 최대 200mm 이상, 충청과 전북, 경북과 제주도에도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모레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남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에 동쪽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요.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위험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급격히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 접근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 30도, 세종 2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2.5에서 3.5m로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폭염이 고개를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